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이 나이에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 보기도 창피해요. 문 열어둔 사랑방입니다. 잠시 쉬어가시려면 구독으로 한번 들러주세요. 내가 대기업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몇 해가 흘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15년이 되었다. 처음 몇 해는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넓은 집안을 혼자 걷는 내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고 저녁이면 식탁에 혼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었다. 해외에 사는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다. 효자니 불효자니 따질 생각은 없었다.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갈 나이니까. 그래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행을 다니고 낚싯대를 들었고 산을 오르고 바다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은 가능한 한 줄였다. 일주일에 2번 청소와 식사를 도와주는 도우미가 왔다. 나는 미리 일정을 알려주고 그 시간에는 밖으로 나갔다. 부딪힐 일을 만들지 않았다. 그게 서로에게 편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아니, 평온한 척하며 살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다. 석 달 전 늦가을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관리업체에서 새로운 도우미가 온다는 문자를 받았다. 별일 아니었다. 어차피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까. 그날도 나는 낚시터에 있었다. 친구 부친상의 문자를 받고 낚시를 접고 옷을 갈아입어야 해서 집으로 향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와 마주쳤다. 청소 도구를 들고 나오던 그녀가 멈춰섰다. 나도 멈춰섰다. 시간이 정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놀람이 교차했다. 내 얼굴에도 같은 감정이 새겨졌을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45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내 집 현관에 서 있었다. 우리는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살았다. 골목 대장이던 나와 2살 아래의 소심한 여자아이. 초등학교 때 내가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졌다. 그리고 대학생 때 크리스마스 친구들과 음악다방에 갔다가 그녀를 다시 만났다. 여상을 졸업하고 회사 격리로 일하던 21살의 그녀는 내 기억 속 소녀보다 훨씬 당차고 밝았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우리는 다방 안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먼저 가버렸고 우리는 폐점 시간까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집과 우리 집은 2정거장만 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나를 다시 불러 세웠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이었다. 자취방에는 전화가 없어 집 주소를 적어주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어느 날 방문 앞에 반찬이 담긴 보자기가 있었다. 그녀의 편지와 함께였다. 취미가 요리라며 맛있게 먹어달라고 했다. 반찬통은 다 먹고 문 앞에 내놓으라는 글도 함께 적혀 있었다. 그녀가 준 반찬은 내 입맛에 딱 맞았다. 나는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다. 자취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음식이었다. 나는 그녀의 반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반찬 때문만은 아니었다. 작년 음악다방에서 만난 이후로 그녀가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그녀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렸다. 해질 무렵 반찬거리가 든 장바구니를 들고 그녀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집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오빠, 여긴 웬일이세요? 지나가던 길에 너 생각이 나서. 여기 잠깐 계세요. 그녀는 집에 장바구니를 두고 반찬이 든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와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져가 드세요. 봄동 무침은 가서 바로 드세요. 우리는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자취방으로 향했다. 그 사이 그녀의 표정은 더 밝아졌고 더 예뻐 보였다. 나는 어질러진 자취방을 급히 치우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앉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냐며 쌀을 찾았다.
아마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석유골로에 불을 피우고 냄비를 올려 능숙하게 밥을 짓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 핑계를 대며 밥만 해주고 가버렸다. 그날 먹었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의 맛과 함께 먹은 봄동 무침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았다. 그 후로 내가 없을 때도 마치 우렁각시처럼 그녀는 빨래며 방 청소를 해주고 갔다. 쿰쿰하던 자취방에는 꽃향기가 나는 듯했다. 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날 과외 아르바이트가 취소되어 집에 있었다. 그녀가 왔다. 그녀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했다. 반찬을 내려놓고 가려는 그녀의 손목을 나는 붙잡았다. 그리고 왈칵 안아버렸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내 등을 두 팔로 감싸며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손, 입술, 목덜미는 가늘게 떨리고 뜨거웠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갑자기 그녀가 나를 밀어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가 떠난 방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방 안에는 그녀의 온기만 남아 있었다. 그때의 나는 그 감정의 이름을 붙이지 못했다.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욕망이 앞서 몸이 먼저 반응했던 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후로 우렁각시 노릇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보고 싶었지만 찾아가지 못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나였고 그때의 나는 사랑을 시작할 만큼 솔직하지도 거절할 만큼 냉정하지도 못한 애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2달이 흘렀다. 금요일 늦은 저녁 그녀가 나를 만나러 왔다. 근처 공원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그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어릴 적 동네 오빠를 다시 만나 반갑고 신기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반찬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했다. 나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가 다녀간 자취방에 돌아오면 나는 편안했다. 그녀가 해준 반찬을 먹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마치 엄마 품이 그리워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보고 싶어 달려가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내가 말을 더 이어가길 기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 감정을 어떤 말로 꺼내야 할지 몰라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울고 있는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소리 없이 울다가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오빠 마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만 남기고 그녀는 돌아섰다. 그리고 여름방학, 나는 집에 내려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녀의 집에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부모님이 받는 바람에 그냥 끊어버렸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자취방에 돌아와 보니 예쁜 화병에 꽃이 꽂혀 있었다. 노란 해바라기 꽃이었다. 그녀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직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온 그녀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앞에서 나는 두 팔을 벌렸다. 와서 안기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게 달려와 안겼다. 나는 힘껏 그녀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사랑에 대해 굳이 확인하지 않았다. 그때의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다. 사랑이었다. 불꽃처럼 타올랐다. 젊었고 무모했고 미래 따위는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녀의 회사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지방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나는 곧 군대에 가야 했다. 그녀는 입대 전에 꼭 보고 배웅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나는 군대에 갔다. 복무 중에도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소식도 알 수 없었다. 제대 후에도 수소문해보고
옛날 동네를 찾아가 보기도 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사하기를,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빌 뿐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현관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겨우 입을 연 건 나였다. 들어가자고 일을 마저 하라고 했다. 그녀는 황급히 짐을 챙기며 오늘은 그만 가겠다고 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녀를 불렀다. 물어야 할 질문이 있었다. 왜 그때 나타나지 않았느냐고. 왜 사라졌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회사가 법정 문제에 휘말렸다고 했다. 그녀 자신도 조사를 받았고 집에도 피해가 갈까봐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다. 몇 년 후 모든 게 해결됐을 때 나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녀도 예전에 살던 동네에 가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남편의 사업 실패, 식당 주방일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했다. 그리고 3년 전 홀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 자식들은 모두 지방에서 살고 있었다. 도우미 일을 하게 되어 이 집에 왔는데 벽에 걸린 내 사진을 보고 알아봤다고 했다. 그래서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 더 조심했다고. 하지만 오늘 내가 예정 없이 돌아왔고 그렇게 45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기 전부터 나는 가끔 서툴렀던 첫사랑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에야 깨달았다. 내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말로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22살의 나는 사랑을 몰랐던 게 아니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할 줄 몰랐던 나이였다. 그때의 나는 다가오는 감정 앞에서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고 밀려오는 감정을 통제할 줄도 가늠할 줄도 몰랐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래서 묻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고 미래를 꺼내지도 않았다. 그건 무책임해서가 아니라 그 나이의 사랑이 원래 그런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제는 안다. 젊은 날에 우리는 본능에 충실했고 그래서 솔직했으며 그래서 서툴렀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그때와 달리 이제는 감정을 다룰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신중해졌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나는 여행 일정을 취소했고 낚시도 가지 않았다. 그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서먹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을 했고 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척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사소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은 콩비지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고 셔츠를 조금 더 깔끔하게 다려달라고 했다. 식물을 하나 사왔으니 물을 잘 챙겨달라고도 했다. 그녀가 혹시 그만두고 갈까봐 두려웠고 대화를 이어가게 만들 핑계였을 것이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맞춰 밥을 지어 놓았고 내가 식탁에 앉으면 앞치마를 벗고 조용히 나갔다. 나는 더 이상 집 밖을 헤매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설거지 소리, 청소기가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15년 동안 쉼없이 집 밖을 배회했던 건 빈자리가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빈자리를 움직임으로 감추려 했다는 것을. 그녀가 오고 난 뒤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내일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이 나이에 무슨 말이에요? 자식들 보기도 창피해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욕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괜찮다며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손목은 눈에 띄게 부어올랐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다. 엑스레이를 찍고 기부스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왔다. 이러면 안 돼요. 저 괜찮아요.
다친 사람이 무슨 말이 많아. 내 말 들어. 작은 방을 정리해 주었다. 이불을 깔고 수건을 준비하고 물과 약을 챙겨 놓았다.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식사 준비와 집안일은 내가 했다. 그녀는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했다. 미안해 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았다. 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이 제법 잘 어울린다며 농담을 했다. 그렇게 웃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이 여자를 웃게 하며 살겠다고. 처음 며칠은 각자의 방에서 지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손목이 아픈 모양이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그냥 좀 쑤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다. 그녀는 그게 더 불편하다며 다음 날 내 방으로 왔다. 우리는 한 방에서 잤다. 처음에는 그저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튿날 밤 나는 45년 전 그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꺼냈다. 은경아, 사랑해. 45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밤부터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잠들었다. 6주 후 그녀는 기부스를 풀고 다시 돌아왔다.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도 했다. 나는 물었다. 왜 가야 하냐고. 폐가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했다. 45년 전 22살이던 나는 내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좋아하면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안다고 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싫어졌다고.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비어있던 자리가 채워졌고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다시 빈집이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 아니야? 자식들 눈치 보지 말라고 했다. 자식들은 이미 부모보다 자기 가족이 먼저인 나이라고. 나도 그랬다고 했다. 가정을 꾸리고 나니 부모보다 아이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더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했다. 네, 맞아요. 저도 오빠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산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장을 보고 요리해 같이 식탁에 앉는다. 저녁이면 거실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본다.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대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책임감과 애틋함,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낸 이 조용한 일상이 내게는 제2의 인생처럼 느껴진다. 오랫동안 혼자 살며 채우지 못했던 자리가 이제는 그녀와 함께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있다. 청춘의 불꽃 같은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랑이다. 늦은 나이에 다시 만난 우리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45년의 공백을 넘어 우리는 다시 만났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익숙하고도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은경아, 오늘은 흰쌀밥에 봄동 겉절이 해서 저녁 먹자.